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우리 합참에서 발표를 했나요? 이거 3사단 GP 사건, GP에서 북한군이 고사총을 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제 합참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총격을 한 거는 북한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한 거니까 정확한 내목은 북한이 알겠죠. 우리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저 또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점을 알고 이 사건의 내포한 뜻을 한번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군에서 제가 이번에 붙인 제목은 제2의 연평해전을 당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요. 제2의 목함지뢰 사건을 당하지 말라. 한국의 건장한 젊은이를 불구자로 만들지 말라. 목숨을 잃게 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런 주제입니다.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지휘관을 중대장 이상을 지휘관으로 봅니다. 소대장, 소위중이 그런 친구들은 분대장처럼 하사처럼 지휘관이 아닙니다. 위에서 시킨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학교에서 얘기하면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부터 선생님이죠. 반장, 회장은 학생들은 학생이죠. 네, 그게 바로 소대장, 분대장 개념입니다. 네. 따라서 이 지휘관들은 자기 판단을 하죠. 총을 쏴라 할 수 있고 지휘자들, 분대장이나 소대장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시킨 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GP처럼 이렇게 고립된 초소에 있는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초소장이 현장 지휘관을 합니다. 분대장이 거기서 제일 선임자 또는 소대장이 선임자일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현장 지휘관을 합니다. 임시로라도. 왜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자신은 물론이고 부대원들이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지휘자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지휘관을 줍니다. 이걸 흔히 말할 때 선조치 후보고, 먼저 쏘고 나중에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휴전선에 가면은, 전방에 가면 남방한계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제법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남방한계선을 GOP 여기 부대들이 지키고 있죠. GOP 부대들은 고립된 부대가 아닙니다. 그건 정규 부대입니다. 거기에는 연대, 대대, 중대, 소대식으로 쭉 부대가 내려가면서 순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대장들은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합니다. 네. 중대장이 지휘를 하고 대대장이 하고 연대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연대장이 전체 소대에서부터 연대까지를 전체를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장이. 네. 산대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GP는 고립된 부대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GP에 들어가는 부대들의, GP라기보다는 그 DMZ,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부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를 통칭 우리는 수색대, 민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수색대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지위는 경찰관, 민정경찰관이라는 뜻입니다. 수색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방에 있는 상비사단에는 사단 직속의 수색대대가 있습니다. 사단의 수색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단에는 보병연대가 있죠. 그 보병연대에는 수색중대가 따로 있습니다. 사단에 있는 수색대대하고 연대에 있는 수색중대는 따로 움직입니다. 사단 직속에 되어 있는 수색대대는 DMZ 안에 들어가서 순찰, 이걸 수색이라고 그러죠. 순찰을 하고, 근데 밤에는 특정 지역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개 이제 인민군이 넘어오는 루트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오면은 박살을 내는 그런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에 있는 수색중대는 교대로 각 소대들을 GP에 파견해서 GP라고 하는 고정된 진지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두 부대는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이 수색중대는요, 연대에 있는 수색중대는 예하 몇 개 소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소대를 GP에 보내놓고 있으니까 수색중대장이 실제로 이끌 수 있는 부대는, 그 GP에 가 있는 부대들은 소대장들이 직접 지휘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색중대장은 지휘를 할 게 별로 없죠. 남아있는 한 개 소대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기타 등등 일을 합니다. 또한 매복과 순찰을 하는 수색대대 예하의 부대들도 분대 단위로 하거나 소대 단위로 작전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현장 지휘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GP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전략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소대장을 보낼 때 각 인관한 소위를 보낼 경우가 있잖아요. 또 1년 지나면 소위들이 중위가 내리고 3년 차에도 중위로 있고 그 다음에 대위가 되는데 2, 3년 차 중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GP장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소대장은 안 보냅니다. 반드시 중위 소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장 지휘관 역할을 잘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GP 부대가 위기에 빠지면은 그 뒤에 있는 GOP에 있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의 GOP 부대가 지원해 줍니다. 수색 중대는 또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수색 대대 예하 부대가 매복과 수색을 하다 위기에 처해도 역시 그 GOP에 있는 부대가 지원합니다. 조금 작전 개념이 복잡해지죠, 지휘 라인이. 따라서 이제 GOP 부대에는 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연대는 뒤에 포병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후반이고요. 대대장이 핵심입니다. 보통 군대 가시면 대장님 하는 게 대대장이잖아요. 중대장님은 중대장이라고 그러고 대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대장은 GP장도 통제하고 자기 부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요. 3, 4단 사건도 보게 되면 외박을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던 대대장이 보고를 받고 K6 기관총, 우리가 흔히 캐리버 50이란 말은 0.5를 줄여서 앞에 0을 띄어내고 부르는 건데 0.5인치 직경 총알, 0.5인치 탄을 쏘는 캐리버 50을 쏘는 K6를 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GP장이 명령을 안 내리고 대대장이 내렸네요. 근데 이 K6가 불발됐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선조치 후 보고에 따라서 GP장이 대응 사격을 결심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안 오고 대대장이 결심을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거는 2018년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오지 않고 말이에요. 평양에 가서 군사 합의를 했죠. 9.19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P 작전 매뉴얼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우리 군에서는 교전 규칙은 그대로니까 바뀐 게 없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 지침이 바뀐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6가 불발이 되고 나니까 대대장이 또 추가적인 지시를 못 내리고요. 그때는 연대장이 K3를 쏘라 그랬습니다. K3는 뭔가 하면요. 군대 가신 분들 K2 소총, 옛날에 M16 쐈었고, 뭐 K1, K2 주로 쐈었는데, 그게 다 소총탄이잖아요. 그 총알을 쏘는 기관총이 K3입니다. 그걸 쐈습니다. 네. 그게 또 좀 불만족스러워. 그건 유효 사기가 짧거든요. 소총처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DMZ에서 상대 GPI 거리는 1km가 넘으니까 못 날아가죠.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사단장이 알고 종합적으로 K6를 쏴라. 근데 아까 우리가 맞은 GP의 K6는 불발이 됐으니 다른 GP의 걸 쏴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이거 결론이 뭔가 하면 선조치 후 보고가 아니라 선보고 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따지는 겁니다. 저. 근데 북한이 쐈던 4발의 고사총탄이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나왔어요. 처음에부터 그럴 거라고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번 발표에 따르면 1 내지 2m 안에 4발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도 북한이 4발 쏜다는 걸 알았죠. 전 그거 딱 보면서 탄착군을 만들었구나 봤는데 탄착군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네요. 이건 정조준 사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조준 사격을 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GP장이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대응 사격을 대대장에 보고를 했느냐. 이게 뭔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6 기관총은요. 거치를 딱 해놓고 당연히 북한 GP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격으로 쏩니다. 군인들이 그걸 잡고 쏘게 되면은 또 걔네들이 정확하게 쏘면은 그 관측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총구가 나가는 그걸로 총알이 들으면 우리 희생되니까 원격으로 쏩니다.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북한이 쏜 14.5mm 고사총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걔네들이 물론 정조준 해놨지만은 잡고 쏴줘야 돼요. 그래야만 1, 2m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좀 튑니다 얘네들은.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1 내지 2m 안에 4발이 들어왔다는 거는 인민군이 잡고 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을 아는 군인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안 쐈느냐? 안개가 껴있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맞추면 다른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 겁을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개를 이용해서 약간 빗나가게 해서 벽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거에 대한 분석은 차차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쏜 것이 우리 GP 초소에 거기에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이렇게 관측소가 있죠. 관측실에 총을 걸어놓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뚫린 창이죠. 글로 총알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망원경이 있으니까, 조준경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총알이 들어왔으면요, 우리 병사가 직접 안 맞아도 벽에 탁 맞으면은 이 총알이 크니까 파편이 터갖고 방탄복 입고 있지만 없는 이런 얼굴 같은 데는 뭐 그냥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간 북한은 어쨌든 정확하게 쏠 수 있었는데 안개를 이용해서 살짝 빗나가게 쏜 거다. 잡고 쏜 거다. 의도적으로 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은 GP장이 K6나 K3를 직접 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북한이 탄착군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9.19 합의 이후에 매뉴얼이 바뀌었거나 지침이 바뀐 거 아니냐 제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밖에 있다면은 진짜 우리 GP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병사가 꼭 죽은 다음에서야 자기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 않으면은 상부에 보고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니 죽은 다음에 희생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병사가 없는데. 이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도발할 수는 없지만 도발이 있으면 바로 때려야 돼요. 왜 이렇게 지시를 했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했는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걸 갖고 교정규칙을 바꾼 바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각 GP에 내린 지침, 작전 지시를 밝히라 이겁니다. 9.19 합의 이후에요. 남북한군은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양쪽 GP 11개를 없앴습니다. 이게 굉장히 군의 분위기를 나태하게 할 수가 있죠. 경계심 이완을 시켜가지고 K6가 이번에 불발이 됐는데 뭐 그런 점검을 못하게 한 건 아니냐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네, K6 쏠 일이 없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점검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탁 드러나면 여기 3, 4단 체면이 뭡니까?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DMZ 작전은 GP에는 수색 중대에서 나온 소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DMZ 안에서 수색과 매복은, 사단 직속의 수색 대대에서 나온 부대가 합니다. 그 두 부대가 서로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GOP 부대는 보병연대가 합니다.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DMZ 작전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포병이 있고 공병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주장한 게 누굽니까? 그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은 굉장히 그래서 복합적인 작전을 할 수 있고 이 부대 저 부대 움직이고 또 보급도 해보고 이런 작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연대장 하던 경험하고 사단장 경험하고는요 확 차이가 납니다. 네. 저도 과거 기자를 하다가 편집장을 해보니까 일이 확 달라서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장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5월 8일 문재인 정부에서요. 수도방위 사령관을 임명했는데 사단장 경험이 없는 이를 임명했어요. 김덕윤 씨인데 6444기. 이분은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국방부 군사신뢰구축 타스크포스장, 네, 야정군 아니죠. 근데 국가안보실 국방계약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냈습니다. 이 대북정책관을 하던 시절에 바로 9.19 군사합의를 실무자로 띄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행정군인을 하다가 사단장도 안 했죠. 안 하고 군단장급 부대인 수방사 사령관이 됐는데 이 수방사 사령관이 이게 일반 군단장보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자기 직접 예하 부대는 일개 사단이 조금 안 되는 부대 30단인가요? 그거 하나만 거느리고 있지만 밑에 이제 동원 사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야지로 된 부대가 지역이 아니고 1,000만이 사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작전 부대인데요. 그 대통령 경호도 해야 돼요. 요인 경호도 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단장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순전히 앉아서 행정만 하고 북한만 다루는 일만 하던 오신 분이 수방사령관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김도균 수방사령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군인이니까. 9.19 군사합의가 옳다고 보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국가안보에 한 채 빈틈도 없도록 한 것이 9.19 합의냐? 당신이 실무자였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별 3개 달았으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거냐?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냐? 상급제에 대한 충성이냐?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딱 겪으면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매뉴얼이나 지침의 변화가 있었다면
9.19 합의가 시험대에 오른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요, 이번 사건에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북한이 뭐 실수로 쐈다 이렇게 해주는데 북한은 미안하다, 실수 얘기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응? 북한이 실수로 쏘았다는 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뭐 나중에 보니까 인민군들이 뭐 파이바도 안 쓰고 있었다. 그거 왜 얘기를 합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해도 의심할 판인데 참 이상한 겁니다. 네. 북한의 고사충 유효 사거리를 오해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거 요청 아니 지금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죽일 때 쏜 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시신이 터져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북한군은요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우리 군이 어떤가 떠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을 쭉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걔네들 또 작전을 할 때는 바로 하지 않고 연습을 해보고 예행 연습을 해보고 아 얘네들이 별로 대응 안 하는구나 하면 딱 때리는 걸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그랬어요. 연합급 잠수정이 미리 나와서 싹 한번 돌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번 우리를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때렸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때도 제2연평 해전 때도 몇 차례 NNL을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경고사격도 안 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네. 우리 백골사단은요, 백골사단장 2차례 완전작전에 신하가 있습니다. 이 신하를 깨는 사단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도균 수방사령관하고 3사단장 정신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은 이쪽으로 한번 밀었던 게 이후에 우리의 준비가 단단해지면 바다 쪽으로 밀 수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해군과 다른 육군 부대, 뭐 공군이야 덜하겠지만 다 긴장 풀지 마십시오. 북한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두 바퀴 평화론 중에서 또 우리 거 먼저 돌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미북 간의 그 북한 핵 문제 합의에 관계없이 남북 경합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아주 귀찮잖아요. 지금 그걸 끊어내고 미국하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ICBM이나 SABM을 쏠 수도 있고요. NLL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또 목함질의 도발도 할 수 있고 DMZ 도발도 할 수 있다. 가장 만만한 걸 할 겁니다. 그때 당하는 부대 장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오늘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까지 북한군의 제물로 있을 것이냐. 왜 항상 당하기만 하고 응징을 못하는 순둥이 군대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고 이번에 뭐 위안부 그 단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일본은 아주 싫어하죠. 반일 코드로 뭐 국민을 하나 묶고 막 지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 진짜 우습게 보죠. 일본이 만만한 나라 아니라는 거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본은요 3년 전에 당한 자기 사건을 기억했다가 응징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때도 안 했고 연평도 포격전 때도 안 했고 제2연평 때도 안 했습니다. 순둥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1871년 물론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청과 일본이 대등한 황제국으로 서로 수교를 맺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우리 조선하고 대만하고 오키나와를 자기네 속국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갑니다. 해놓고 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오키나와였는데 일본이 오키나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오키나와에 대해서 청이 아니다. 얘네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으니 우리 속국이다. 일본도 옛날 사스마가 정벌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수교를 한 그 해에 오키나와에서 나온 배가 오키나와 수도인 나하로 가다가 표류를 했어요. 69명이 탄 배로 큰 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표류를 해서 가다가 3명이 죽고 66명이 탄 상태에서 대만에까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 66명 중에서 54명이 살해가 됐습니다. 12명이 살아갔고 그쪽에 관하로 도망쳐가갖고 관청으로 와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본이 항의를 하죠. 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표류를 당해서 갔는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평나라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아, 거기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 중에는 자기는 속국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대만 그 원주민은 속국민이죠. 속국민 중에서는 우리한테 복속된 자들이 있고 복속 안 된 자들이 있다. 왜 옛날에 명나라가 여진족을 볼 때 자기한테 복속된 여진족은 숙여진, 숙자를 붙였어요. 이글 숙자. 복속이 안 된 여진들은 생여진 그랬습니다. 그 숙여진에서 일어나가지고 명나라를 뒤엎은 사람이 누르하치죠. 생여진 지역을
우리 조선이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쳐들어가서 뺏은 그런 기록이 있죠. 네. 그것처럼 그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을 번이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생번과 숙번이 있는데 이번에 너희를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생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하는 거면 그럼 생번은 너희 통제 안 받지? 너희 속국 아닌 거지? 이런 판단을 딱 해놓고 나서 3년 후에 당시 일본 전체 육군 병력의 10분의 1, 5천 명입니다. 5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일본 전체 함정의 절반, 5척을 동원합니다. 10척밖에 없었어요. 그걸 동원해서 대만에 상륙해서 생번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기 땅 쳐들어왔다고 속국 쳐들어왔다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일본이 계속 때려버려요. 그럼 청나라가 일본을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물러나기만 하면 문제 안 삼을게. 그 무슨 얘기하면 대만을 내 영토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일본이 좋아 하고 물러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로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오키나와 문제 갖고 일본이 3년 후에 응징보복을 했으니까. 이게 일본입니다. 제가 조금 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조선을 속국한 것도 계기가 있습니다. 병인 양용 때 프랑스 신부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원군 정부가 죽였잖아요. 그때 그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함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종주국인 청나라에 묻습니다. 자, 내가 조선을 때리면 청이 네가 방어할 거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싸울 거야? 붙을래? 그랬더니 청이 아이고 조선은 우리한테 좋은 걸 바치지만 모든 건 지 스스로 한다. 우리는 잘 모른다. 독립국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병인양이 때립니다. 그때 청나라는 전혀 개입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본이 나중에 조선을 먹을 때 청 너희 빠져.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할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일본이 바로 이렇게 국제정치를 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만 정벌이 1874년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대만을 치긴 했지만 점령은 했지만 자기는 영토화하지 않았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청일전쟁에서 붙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죠. 바로 그러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20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만을 영토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대만을 영토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만 북한이 깨갱해야 가능하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순둥이 군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병합된다고 봅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일본이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습게 보는데 100년 전에는 3년 등에 당한 일을 국민을 위해서 보복을 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목함지뢰 사건 때 응징을 했습니다. 어떤 응징을 했는가 하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독도에 우리 경찰, 울릉경찰에서 나간 경찰 소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 일본이 총질했으면 일본하고 하자 그랬을 거예요. 네. 자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우리 GPS 총 쏘면 찍소리도 못해요. 9.16 군사 합의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고. 예. 왜 이렇죠? 일본 아주 우습게 보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정부는 아주 우습게 보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목함지뢰 사건 당했을 때, DMZ 지역으로는 원래 포 사격하면 안 됩니다. 근데 155mm 포를 때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유엔이가 다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당하고 때렸을 때, 유엔 사령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 배심과 배짱이 있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남자인데, 그런가요? 우리한테 핵과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한테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가냐, 이거야. 이번 3.4 사건을 보라 이거예요. 2차례 완전 작전을 했던 부대인데, 왜 저 부대가 저렇게, 맹꽁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두고 있냐 이거예요. 이번에 조사한 것도 합참 조사한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응징 보복을 해야 얘기가 나와야죠. 합참에서 했다는 게 결국 북한이 실수했다 이런 변명을 해주고 북한 해석을 왜 해줘? 인민군 총참모부예요 우리 합참이.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쭉 들게 되면 북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맹숭맹숭 맹꽁이 대응을 하게 되면 도발합니다. 아, 이것들 우습구나. 도발해도 뭐 찍소리 못하겠구나. 어딜 고를까 고를 겁니다. 제발 우리 국군이 희생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 정치에 이속되지 마시고요. 또 김덕현 수방사령관도 정치에 이속되는 장군 하지 마십시오. 3, 4단과 마찬가지고. 백골은 무서운 부대였습니다. 우리 육군도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이거를 제발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